네, 반갑습니다.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경매 과정에 있어서 한 번씩 듣고 접하게 되는 NPL 경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PL 경매는 저희가 실제 대부법인을 운영하면서 수차례 NPL도 진행을 해봤고요. 그 장단점도 속속히 좀 알고 있기에 일선에서 이제 알려주는, 강의 형태로 알려주는 NPL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 및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서 체크해 봐야 되는, 그리고 쉽게 간과하기 쉬운 그런 이야기들도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PL 경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일반 물건, 여러분들 아파트나 경쟁이 좀 있는 이런 물건들, 시세가 명확한 그런 물건들은 NPL 경매하고는 별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공장, 토지, 상가, 그리고 그 가운데 특수 물건, 예컨대 유치권, 지상권, 선순위 임차인, 가등기 가처분, 이런 형태로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물건, 이런 물건들에 NPL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NPL 경매를 통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해당 매각 물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낙찰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들러리가 돼요. 예를 들어 최저가가 10억인데 누군가는 15억, 20억을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높게 쓸 수 있는 하나의 툴을,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경매로 진행하는 게 NPL 경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사람들이 헌물을 켜고 너무나 높은 낙찰가에 혀를 내두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NPL 경매의 결과,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이 떨어졌고 내가 관심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NPL로 적용이 된 물건인지 확인하는 방법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 청평면에 있는, 청평리에 있는 근린시설입니다. 펜션하고요, 이 민물고기 낚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들, 식당하고 펜션하고 이런 것들 갖추고 있는 이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47억인데 11억 4,200까지 떨어졌어요. 해당 물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게 되면 이 물건 실제 진행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3월 30일 날 길 잡혀 있네요. 자, 감정이 47억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이 떨어진 이유는 어떤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치에 대해서 아리까리 하거나 좀 애매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수가 있겠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일단 공부상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치권자가 있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물건의 가치가 좀 아리까리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죠. 감정가가 턱없이 높은 경우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어찌됐건 47억 5,800에서 11억 4,200까지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NPL,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매입한 근저당권의 채권자의 지위로 경매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 NPL 경매로 적용된 물건인지의 확인 여부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입찰해봐야 낙찰을 못 받는 그런 물건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채권자의 지위를 사와가지고 채권자의 지위로 경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정가에 들어가서는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즉 다시 말해서 들러리가 되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NPL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내가 이 물건 괜찮은데 많이 떨어졌네, 마음에 드는데 이거 내가 확정적으로 낙찰 받을 수 없나? 그런 방편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또 아는 게 좋으니까 한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안 해보신 분들이 조금 생소하다 얘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에 16억 3,200 됐는데요. 11억 4,200 이때 변경이 됐어요. 변경 이유를 보려면 여러분들 문건 송달 내역이에요. 그 이유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월 12일 날에 채권자 농땡땡 농협자산관리회사입니다. 농협에서 나오는 부실 채권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문건 송달 내역을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가격이 유독 많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변경을 했다. 그러면 일단 문건 송달 내역에 요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매각기일 연기를 했네요. 그래서 변경이 됐고요. 진행이 되다가 변경으로 뜬 겁니다. 보통은 한 2달 뒤에 뜨죠. 그죠? 다시 이제 매각 공고가 2달 뒤에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1월 12일 날에 매각기일이 연기됐는데 2월 2일 날에 보니까 근저당부 질권자 재무식에서 기타 권리 신고서 제출했고요. 같은 날에 채권자 주식회사 땡땡땡땡 채권자 변경 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NPL 경매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여기 채권자 변경이라는 얘기가 매각기일을 변경시키고 난 일정 이후에 채권자 변경 신청,
뭐 채권자 변경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근저당권자가 명의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뜬다면 여러분들 해당 경매 물건은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NPL 경매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추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이 떨어지고 나서 질권자가 이렇게 표기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권자 변경 관련 내용이 나온다면 거의 95%는 근저당이 이전된 NPL 경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NPL 경매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되고 나서 다시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들 문건 송달 내역을 클릭해 보셔가지고요. 그리고 이 문건 송달 내역에 매각기일을 연기한 이후에 채권자 변경 관련 얘기가 있거나 질권자, 근저당권부 질권자 뭐 변경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NPL 경매로서 여러분들이 낙찰받기 어려울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렇게 이게 그러면 NPL 물건으로 적용이 된 거구나 라고 내가 인식을 했다면 이 물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제가 NPL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물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3월 30일 날 매각기일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경매가 진행이 될 건데 자, 쭉 내려보게 되면 자, 등기부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위에 소유자가 있는데요. 소유자는 가렸고요. 자,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주식회사 땡땡땡 대부로 돼 있죠. 그죠? 원래 그전에는 이게 농협자산관리회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농협자산관리회사나 뭐 가평농협이라든지 이전 근저당권자로 그대로 적혀있는 경매정보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건 송달 내역에 채권자가 변경됐다면 이 경매정보지에 채권자가 바뀌어있지 않더라도 등기를 한번 떼보셔야 돼요. 그거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 어찌됐든 근저당권자가 현재 바뀌고 채권 최고액이 26억입니다.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가평군 농협에서는 21년 7월 21일 당시에 청구한 금액이 22억 2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근저당권자도 원래는 가평농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근저당권자가 이전돼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된 거고요. 원래는 이 근저당권자가 이미 경매 신청한 경매 신청 채권자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근저당권이 대부법인에게 이전이 됐어요.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역시도 대부법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추가로 하면 그 뒤에 1억 얼마도 또 이렇게 대출을 좀 추가로 냈네요. 그죠? 자, 어찌됐든 지금 청구 금액이 22억이고 지금 23년 현재 보면 대략 뭐 한 23억 가까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채권 재고액을 합해보면 뭐 26억 더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계속해서 추가로 대출을 낸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뭐 추가로 대출 낸 것은 일단 차치하고요. 어쨌든 한 23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다. 대략 뭐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현재 채권자가 농협자산관리회사 내지는 가평군 농협에서 이 대부법인으로 근저당이 이전된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에서. 그렇게 해서 대부법인이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부법인이 만약에 대부법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경매 신청해서 돈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경매는 신청했지만 직접 내가 입찰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23억에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청구한 금액, 내가 받고자 한 금액, 채권 최고액 이내에서 청구한 금액을 내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23억을 법원에 낙찰이 되는 누군가가 23억에 낙찰이 되면 23억을 입찰 보증금 내고 잔금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면 한 달 뒤에 나한테 23억을 돌려주겠죠. 내가 돈 받을 사람 아닙니까? 내가 채권자예요. 내가 가평군 농협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대부법인이 근저당을 내가 이전해 왔기 때문에. 그죠? 자, 누군가 23억을 받으면 뭐 경매비 빼고 뭐 빠질 거 빠지고 나한테 배당이 다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대부법인이에요. 근저당을 사온 대부법인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23억에 낙찰이 된다면 내가 입찰해가지고 채권자도 입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23억 입찰 보증금 내고 잔금을 법원에 다시 여기야 법원이라고 볼게요. 자, 법원에 23억을 잔금을 냅니다. 대출을 내서 내든 어떻게 내든 법원에 일단 잔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대부법인 내가 채권자인데 내가 어쨌든 잔금은 내야 돼요. 그러면 법원은 경매비 빼고 이것저것 뭐 세금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내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니까 그리고 내가 경매신청 채권자고 하니까 이 돈을 나한테 고스란히 주겠죠. 그죠? 그죠?
자, 요즘 전세 사기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전세에서 입자인데 올 전세로 이제 들어갔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아파트 사야 되겠다 해서 많이 떨어뜨리고 나서 내가 낙찰을 받잖아요. 그죠? 내가 입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아서 경매로 넣고 나서 내가 임차인이니까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온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전세 사기 경우. 그럼 결국 내가 싸게 낙찰을 받아서 내가 입찰을 한다고요. 내가 경매로 넣고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지금은 됐죠. 왜냐하면 가평농협에서 근저당 대출이 실행되고 농협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등기부를 보여드릴 텐데 잠시 뒤에. 그리고 나서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대부법인으로 근저당이 이전됐다고요. 그게 아까 문구의 송달 내역의 채권자 변경 신청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부법인은 23억에 입찰을 합니다. 왜? 어차피 법원이 나한테 줄 거니까 채권자의 지위로 경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 22억 2천인데 23억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11억 4,200. 근데 아까 제가 채권자의 지위로 입찰한다 그러면 얼마 쓸 수 있다고요? 23억. 내가 채권자니까.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신청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이 좀 되시나요? 내가 이 근저당권을 사놓고 내가 이 물건이 만약에 마음에 든다는 가정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23억에 입찰이 들어가는 겁니다. 딴 사람은 13억 쓸까 14억 쓸까 16억 가까이 써야 되지 않을까? 확실히 낙찰 받으려면? 이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채권자의 지위로 입찰하는 사람은 23억을 계산도 안 하고 그냥 23억 쓰는 겁니다. 어차피 나한테 돌려줄 거잖아요. 내가 잔금 내고 나면 법원이 나한테 다시 돈을 준다고요. 그죠? 자, 이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을 적정가에 사와서 내가 입찰을 하게 되면 채권자의 지위로 이렇게 높은 금액을 쓰고 확정적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게 NPL의 장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23억을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23억이 취득가액입니다. 그죠? 그렇죠. 잔금을 23억 맞춰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에서 나한테 23억을 뭐 23억까지 다 주진 않겠죠. 뭐 경매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찌됐건 대부분의 금액을 나에게 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낙찰된 금액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 내가 이 물건을 매입하는 가격은 대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나는 경매 절차에 따라서 23억에 낙찰을 받고 이 돈을 거의 뭐 고스란히 돌려받았는데 그러면 실제 내가 매입하는 가격이 얼마냐는 거죠. 그 가격이 바로 해당 농협자산관리회사 이전 근저당권자죠. 이전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농협 기준으로 보면 농협자산관리회사의 부실채권,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가지고 자꾸 연체시키는 이 부실채권을 농협자산관리회사에 넘겨요. 농협자산관리회사 그걸 관리하니까 뭐 새마을금고나 MCI 대부 뭐 몇몇 곳들이 있습니다. 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유동화라 해가지고 유동화회사에 넘겨서 나중에 대부법인이 매입할 수 있는 요건 뭐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는데 자, 어찌됐건 가평농협에서 농협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간 이 부실채권 돈을 안 갚고 연체가 되는 바람에 이거를 근저당을 걸어놓은 이 부동산을 경매로 진행해서 현금화해서 회수하겠다라고 해서 경매를 넣었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적정 가격에 누군가가 해당 채권, 해당 부실채권을 사겠습니다라고 제시를 한다면 적당히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만약에 16억 3,200에서 11억 4,200까지 현재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금액을 현재 경매로 넣어봐야 12억이 될지 13억이 될지 또 유찰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16억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불안함이 있다 보니까 현재 채권자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누군가가 적정 가격에 이 부실채권, 이 근저당을 살 사람이 있다면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도 대부법인을 운영하지만 뭐 아까 그 대부법인이 지금 16억이고 최저가가 11억 4천이니까 13억에 좀 주세요. 근저당 주세요.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농협자산관리회사는 현재 받을 돈이 22억이 넘고 여차하면 16억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많이 떨어져도 이번 회차에 들어올 사람이 있어. 16억 줘. 그러면 팔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살 사람 대부법인은 그거는 너무 비싸. 앞차순위 16억이고 현재 11억 4천이니까 그 중간 가격 한 14억쯤에 해서 근저당을 넘겨줘.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4억에 근저당 이전을 해주기로 했다 하면 그 가격이 이 물건을 매입한 매입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4억의 근저당을 이전해 왔습니다. 채권자가 변경이 돼서 대부법인이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14억을 내가 가져와 놓고 아까 경매는 얼마에 들어간다 했죠? 23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3억이 이제 낙찰이 되고 잔금을 법원에 냅니다. 대부법인이 내겠죠. 그죠? 그러면 이 23억 뭐 경매비 빼고 나머지를 다시 돌려주니까 실제 내가 매입하는 금액은 24억이라는 거죠.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이 대부법인이 협상을 한 가격에 가져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액면가로는 취득가액이 23억으로 찍힌다. 그래서 14억에 실제 매입은 하지만 뭐 부대 비용은 들어갑니다. 근저당 이전할 때 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전비도 들고요. 대부법인에 이제 의뢰하는 수수료도 들 것이고요. 한 서너 달 질권 대출을 받는데 근저당 이전할 때 14억을 돈을 다 줘야 되거든요. 농협자산관리회사에. 그것도 대부법인에서 대출을 받아요. 이율이 높은 대출을 받습니다. 그 이자까지 하면 14억보다는 조금 더 듭니다. 예를 들어서 14억 5천이 들었다. 이보다 조금 더 들 것 같은데. 근데 아까 23억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23억이 취득가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내가 이걸 매입을 해서 잘 팔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한 20억에 팔았다. 그래도 양도세는 하나도 안 나오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23억에 찍혀 있으니까 근저당 이전을 한 이 금액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취득가액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대팔 때는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는 내가 취득가 대비 돈이 남았나 안 남았나 그걸 보잖아요. 근데 액면으로는 23억의 취득가액 찍혀 있으니까 실제 나는 14억 5천에 내가 매입을 했는데 14억하고 부대비가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내가 20억에 팔아도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게 NPL의 장점이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 큰 혜택이 있는 겁니다. NPL 경매로 내가 직접 한다라고 가정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높은 금액을 쓸 수 있어서 확정적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채권 재고액 이내에서 내가 청구한 금액까지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금액으로 높이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무조건 낙찰된다. 그리고 또 뭐죠? 취득가액을 이렇게 높게 잡아 놓으니까 내가 양도 차익을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양도세가 안 나온다. 23억까지 내가 되팔아도 안 나오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그리고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내가 23억의 낙찰을 받으면 낙찰 가액 기준으로 해서 프로테이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계산해보면 나중에 이 금액만큼 실제 대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전체 계산을 해보면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요걸 말로 들어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돌려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NPL로 적용이 되는 이 물건은 근저당권을 매입한 대부법인하고 연계된 개인은 이 개인이 대부법인하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인데 요 물건 낙찰 받고 싶으면 NPL 경매를 할 수 있는 대부법인하고 조인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PL 경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NPL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저희도 NPL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고 정말 이 경매 초보분들한테도 경매를 이렇게 많이 안 해보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설명을 드려봤고 경매를 좀 해보신 분들한테도 설명을 해봤는데 이해도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번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요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돌려보지 않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는 거죠. 그 장점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등기부를 여러분들 떼보시면 등기부 있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전 등기예요. 이전 등기. 그러니까 이 경매정보지 같은 경우는 등기부가 새로 갱신이 됐을 때 업데이팅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난달에 지금 채권자가 변경이 됐잖아요. 등기에 변경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권자가 이 변경 이후에 이 문건 송달 내역에 채권자가 변경됐다, 질권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등기를 한번 떼보셔야 됩니다. 직접 떼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떼보니까 을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26억 채권 재고액 이렇게 설정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근저당권자는 가평군 농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근저당이 이전됩니다. 누구로? 농협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로 근저당이 이전됩니다. 확정채권 양도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농협에서는 부실화된 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협자산관리회사에 넘깁니다. 뭐 가지고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면 넘겨요. 자, 여기 농협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비로소 대부법인이 근저당을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3년 1월 27일에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땡땡대부로 확정채권 양도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근저당권자가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대부법인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근저당을 매입할 수 있는 대부법인, 금감원에 등록된 대부법인이 근저당을 매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부법인은 채권자가 되죠. 채권자. 그죠? 다시 말해서 가평군 농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주체가 됩니다. 경매를 내가 연기를 할 수도 있고 취하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채권자니까.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동시에 채권이 양도되면서 바로 이 근저당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합니다. 누가? JB 우리캐피탈에서. 요게 이제 질권 대출을 해주는 업체거든요. 이 질권이라는 개념이 이 대부법인이 요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근저당을 매입을 할 때 돈을 다 줘야 되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14억에 요 부실 채권을 가져오기로 했다.
채권 최고액이 26억인 이부실 채권 최고액은 아까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 26억 채권 최고액이 26억이라 하더라도 26억의 채권 최고액의 권한을 가져오는 대신에 아까 협의를 얼마야 했죠? 가정입니다만은 14억에 가져오기로 했다. 앞차순하고 현재 최저가 차순 그 사이 금액으로 협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14억을 다 줘야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이 대부법인으로 근저당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대부법인이 채권자의 지위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대부법인이 돈이 많아서 돈을 다 주면 되는데 돈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 대부법인하고 조인이 된 뭐 개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법인이 직접 근저당을 사왔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한 1-20% 정도는 본인 돈을 내고 나머지는 이 캐피탈이라든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빌려올 때는 어떻게 빌려오느냐?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이 근저당권은 나중에 배당을 받을 권리잖아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이제 권한을 갖기 위해서 질권 설정을 한다. 이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80% 정도 대출을 받아옵니다. 나머지 20%는 대부법인이나 개인이 내든 협의를 해서 내든 그렇게 해서 이제 질권 설정이 등기부에 찍혀 있는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땅땅 대부로 확정 채권이 이렇게 양도가 됐다. 그런 이력이 있다면 NPL 경매로 이미 진행이 돼서 내가 낙찰받기에는 어려운 물건이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을 내가 NPL로 한번 진행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뭐 저희 같은 업체에 의뢰를 해도 되고 대부법인 NPL 진행할 수 있는 업체들을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수수료율이라든지 그런 거 비교해가지고 업체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할 때는 조금 꾸준히 해온 대부법인 업체를 초이스하는 게 좋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NPL 경매에 문제점은 없을까? 있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NPL 교육을 받든지 뭐 강의를 듣든지 NPL 업체에 이제 미팅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장점만 무조건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NPL은 이래서 좋다.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높은 낙찰가. 하지만 실제 그 금액에 낙찰받는 게 아니고 이런 혜택을 본다. 양도세 혜택도 본다. 확정적 낙찰이다.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자금을 또 돌리는데 유용하다. 뭐 이런 얘기들로 장점을 어필해서 여러분들이 NPL 경매를 진행하게끔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NPL 경매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NPL의 장점을 얘기해야 NPL 강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장점들은 맞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물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만약에 14억에 가져왔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3억을 썼어요. 근데 이 물건이 크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물건인지 여러분들이 검토를 안 합니다. 검토를 또 잘 못하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물건을 14억에 가져왔을 때 좋은 물건이냐를 안 본다는 겁니다. NPL이고 뭐고 다 떠나서 만약에 이 근저당을 얼마에 매입할 수 있냐, 이게 실제 취득가액이잖아요. 23억을 쓰든 22억을 쓰든 얼마를 쓰든 간에 농협자산관리회사하고 협의해서 가져오는 이 근저당의 이전 금액이 여러분들이 취득 금액이라고요. 실제 금액. 나중에 내가 근저당 이전해놔놓고 한 23억을 들어가든 22억을 들어가든 그거는 높게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 물건을 가져오는 금액은 14억이라고요. 아까 뭐 수수료하고 14억 5천 정도 되겠죠, 그죠? 이 금액이라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14억의 가치가 있냐고요. 요 물건이, 이 물건 자체가. 이해되십니까? 이것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NPL의 장점만 쭉 얘기 듣다 보면 이 물건이 진짜 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 좋은 물건인지에 대한 그 감각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생판 모르는 이런 얘기들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양도세 절감도 되고 야 이거 대출 많이 나오면 내 돈도 거의 안 들어가겠는데 이거 좋은데? 그 어떤 장점들의 내용에 묻혀가지고 이 물건의 가치를 못 본다니까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제 대부법인을 해봤지만 사람들이 어디서 교육받고 와가지고요 NPL 매입하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적인 물건에 이제 매입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물건이 근저당을 얼마에 매입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금액 무조건 해달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금액에 매입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느냐, 또 아니면 내가 실제 어느 정도 사용해서 재매각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서 재매각을 할 수 있느냐, 뭐 수익률이 나는 요게 이제 펜션이니까 직접 운영한다고 치면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구도가 되어 있는 물건이냐, 그런 거를 면밀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전이 돼서 이런 장점들, 확정적 낙찰, 뭐 양도세 절감, 대출, 뭐 기타 등등 요런 장점에 묻혀가지고 이 물건의 가치를 못 본다. 그리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 저희 지역의 NPL로 다른 지역에서 경매학원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윗집하게 대부법인을 끼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저희가 보거든요. 근데 심지어 얼마에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저희가 이미 타진해본 물건들이 있어요. 그 금액대를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막 계산 없이 들어오는 경우를 저희가 꽤 봅니다. 물건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n분의 1 공투할 사람 해가지고 질권 설정해 줄 사람 돈 모아보세요 해가지고 그냥 들어온다고요. 그게 나중에 내가 다시 되팔아서 이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검토가 안 된다 제대로.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NPL을 적용해서 NPL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으면서 많이 떨어진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물건이 좋으면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자가 있거나 가치가 아리까리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물건을 해지해서 NPL로 들어가는 거는 그나마 나은데 어찌됐건 해당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안 해보고 우리 경매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경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물건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분석 이거에 대한 중요도를 크게 부각을 안 시킵니다.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싸게 샀다.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매 강의를 하는 사람의 강의 프로그램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경매 물건을 초이스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물건의 가치가 좋아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건의 가치가 좋아야 NPL을 하든 직거래를 하든 중개 물건을 사든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NPL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진짜 좋아야 내가 14억에 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 정말 좋은 건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내가 14억에 가져왔을 때 이 물건 정말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경매로 들어가든 NPL로 들어가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경쟁 입찰로 들어가든. 그렇다면 예시를 제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이게 만약입니다.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16억에 아니면 나 안 팔 거야.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죠? 근데 지금 11억 4,200이죠. 근데 만약에 16억에 NPL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16억에 들어가요. 16억에 사가라니까 16억에 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3억에 내가 입찰 들어가요. 낙찰을 받겠죠. 그러면은 뭐 여기 양도 차익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걸 NPL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높게까지 16억에 내가 매입을 안 하고 한 12억에도 낙찰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2, 3억이 내가 보는 가치다. 경매 물건을 바라보는 내가 보는 가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2억에 낙찰을 받거나 그보다 높은 금액이면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NPL의 장점에 그런 것에 취해가지고 16억에 매입해서 23억에 입찰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NPL이 무조건 답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요. 물건에 따라서. 내가 확정적 낙찰을 받겠지만 내 맥스가 이게 한 12억이야. 12억 5천이야 하면 내가 12억 5천에 낙찰을 받거나 그보다 더 높으면 패스하는 게 나은 물건일 수도 있다고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16억에 만약에 근저당을 매입해서 23억을 쓴다 치더라도 뭐 이렇게 경비 빼고 나면 16억 5천 나중에 선순위가 뭐 또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떼면 내가 16억 7, 8천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제 취득하는 금액은 16억 7, 8천이야. 근데 나는 12억의 낙찰이 들어가서 그 금액으로 낙찰받는 게 타당한 물건이라고 하면 NPL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 없이 NPL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건의 가치, 이 금액에 해당 물건의 가치가 맞는지를 면밀하게 보시라. NPL에 대한 공부도 해보는 건 좋지만 그 NPL의 장점만에 취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약 NPL의 과정입니다.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 이게 은행이에요. 그죠? 자, 은행이 부실한 것을 유동화시킵니다. 뭐 유동화회사로 갈 수도 있고 이 과정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리고 농협자산관리회사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동화가 되고 나면 대부법인이 이 대부법인은 금전대부가 아닙니다. 금전대부는 시구청에 이제 등록하는 대부업체고요. 요거는 금감원에 등록하는 대부법인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대부법인에게 NPL을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이 대부법인과 이 개인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근저당을 이렇게 가져온다. 가져오고 나서 해당 근저당이 채권 재고에 가고 청구액이 있을 겁니다. 그 청구액에 준해서 나중에 입찰을 들어간다. 개인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높은 금액으로 써서 낙찰률을 높이고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매입 후에 근저당을 이전해오는 그 가격이 협상 가격이 실제 매입 가격이니까 그 차액만큼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 금액 내에서는 양도세 절감이 된다. 취득가액이 높으니까 취득세는 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14억에 가져왔는데 내가 15억 5천밖에 못 팔았어요. 쓰기는 23억에 썼는데 어차피 23억 다 돌려주니까 법원에서. 근데 내가 팔 때는 15억 5천밖에 못 팔았네. 양도 차익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나중에 취득가액은 23억에 취득세를 냈네. NPL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높은 금액에 내가 다시 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NPL이 그렇게
이익이 크지도 않을 수 있다. 양도세 절감에 대한 이익이 크지도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높으니까 23억이 들어가니까 이 금액이 더 나오는 수가 생길 수도 있다. 자칫. 자, 이거는 뭐 참고로만 보십시오. 자, 어찌됐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닌 확정적 낙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이 과정을 NPL 경매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설명 한번 드려봤는데 어렵죠, 여러분들? 이 처음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얼핏 알 것도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루틴, 사이클을 내가 안 해보니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NPL을 적용해서 NPL 경매를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물건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 변경이 됐다라고 치면 좀 이따가 한번 쳐다보세요. 다시 재매가 공고가 됐을 때 문건 송달 내역에 채권자 변경이 됐고 질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NPL로 다른 사람이 건재당을 샀다. 그게 대부법인이 될 수도 있고 협약된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높은 금액으로 들어오겠구나. 현재 이미 경매 신청해서 청구된 금액보다 높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들러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늠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NPL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희랑 이렇게 경매로 진행하시고 인연이 되신 분들하고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은 못하십니다. 또 한번 돌려보고 나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NPL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서 경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